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시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전 월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월든은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지은 작품으로 매우 방대한 내용이고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는데도 매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이 최고의 명저에 해당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이 사랑한 최고 번역의 월든 해서 월든이라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소로우는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극찬하고 있고, 나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월든을 읽었으며 그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만약 이 나라의 대학들이 현명하다면 졸업하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졸업장과 더불어, 아니 졸업장 대신 월든을 한 권씩 주어 내보낸 것이다. 미국의 작가 E.B. 화이트가 이야기하고 있고, 한때 나는 월든을 읽고 이니스프리 섬에서 소로와 같은 생활을 해보려는 야심을 가지기도 했다. 영국의 시인 W.H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본문 중에는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이름으로 바꿔야 한단 말인가. 이런 내용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한 번 더 헨리 데이비 소로우를 소개하면은 세계 문학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이라고 불리는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1817년 7월 12일 매사추세츠주의 콩고도에서 태어났다. 1862년 5월 6일 기력으로 45세의 나이에 눈을 감은 미국의 저술가이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는 분이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나 부와 명성을 쫓는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고 측량일이나 목수일 등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글을 썼다. 1845년 그는 월든 호숫가의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모든 점에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시도한다. 소로의 대표작 월든은 이 숲 생활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숲 생활의 기록이 아니라 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 인간의 독립선언문이기도 하다. 1854년에 출간된 월든은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의 문학적, 사상적 영향력은 날로 커져 오늘날에는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에게 읽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여 수감되었던 사건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 그의 또 다른 저서 시민의 불복종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강성영 씨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훔볼트 주립대학에서 수학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소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다가 하던 사업을 정리한 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월든의 무대인 매사추세츠 콘코드 일대를 답사함은 물론 각종 참고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미국 내 수많은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귀국에서는 번역 작업 자체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 1993년 봄 출판사를 직접 세우고 첫 책 월든을 펴내므로써 제대로 된 소로의 문학과 사상을 국내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듬해는 소로의 또 다른 명저인 시민의 물복종 야생사과 수록을 펴냈다. 200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틈틈이 월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문장을 가져다 2011년 새롭게 개정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정판을 내면서 하는 내용 속에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도서관들이 불에 타고 있고 거기서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올 시간이 너에게 허용된다고 할 때에 네가 택할 책은 월든이라고 합니다. 밑글은 다소가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 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것으로 자신의 독서 성향을 진단하는 듯한 20개로 된 자문자 답 중 마지막 질문과 답이다 하는 이런 설명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초판 서문에는 보면은 옴기니의 말을 보면은 역자가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월든 호수를 찾은 것은 밤새 눈이 수북이 내려 쌓인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월든에서 그가 묘사한 150년 전의 겨울 풍경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다. 1845년 소로는 마을을 등지고 이곳으로 와 소박하고 원시적인 살림 생활을 통하여 인습에 구애받지 않은 새로운 삶을 실험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기회를 가졌으며 불후의 명작이 될 월든의 핵심 부분을 썼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소로는 그분들과는 달리 소위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것에 깊은 회의를 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로의 대표작 월든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잘 집약해 있는 내용으로서 첫째, 가장 낮은 차원에서 이 책은 로빈슨 크루소 같은 모험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 묘사에 있어 미국 문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학을 통틀어서 또 월든을 따를 만한 작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월든은 글리브 여행기처럼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서이다. 소로는 사회의 여러 가지 통념에 특히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히 물질 문명의 폐해를 내다보았다. 그는 산업의 발전이 인류에게 안락한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19세기의 일반적인 기대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월든은 소로의 정신적인 자서전이다. 월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책이지만 현대의 독자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참나온 인간의 길, 자유로운 인간의 길은 무엇인가 하고 끝없이 물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소로의 구도자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자리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여기 월든은 이런 책은 월든 호수가에서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단편들을 전부 이 작품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숲속의 숲 생활의 경계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책 제목들 보면은 여기서 생활하면서 본인 저자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으로 이 책을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하고 잘 안정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삼나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싱싱하느니라. 자유로운 자들, 즉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자들은 바로 이런 전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들도 덧없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칼리브들이 망한 다음에도 티그리스 강은 바그다드를 뚫고 길이 흐르리라. 그대가 가진 것이 많거든 대추 야자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라. 그러나 가진 것이 없거든 삼나무처럼 자유인이 될지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여기 생활하면서 일종의 이 자급자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는 노자라든지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법과 사상에 그 반대되는 쪽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문객거리라는 책에서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단지 고성다변만을 즐긴다면 뺨과 턱을 마주 대다시피 하고 상대방의 입김을 맡을 만큼 가까이서 얘기해도 좋으리라. 그러나 신중하고 사려있게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서로의 동물적 열기와 습기가 증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서로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농부의 가난에 비례하여 나의 관심과 애착심은 커진다. 모범농장, 거기에는 퇴비더미에서 자라난 버섯같이 생긴 집이 있으며 일꾼들의 방과 말, 소, 돼지들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사람들의 심장과 뇌수를 퇴비로서는 고도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마치 묘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범농장이란 바로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법칙들, 여기가 주로 이제 이분의 생각들을 많이 좀 기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여기에 보려고 합니다. 나는 호숫가에 사는 동안 굶주린 사냥개처럼 어떤 야생동물이라도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이상한 무화의 경지에서 숲속을 헤맨 적이 한두 차례였다. 그때 같으면은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야성적인 광경도 왜 그런지 낯설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나의 내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소위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을 발견하는데 그들과는 달리 다른 또 하나의 본능, 즉 원시적이고 상스럽고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존중한다. 나는 야성을 선에 못지않게 사랑한다. 낚시질에는 야성과 모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낚시질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때때로 나는 삶의 야성적인 면에 빠져들어 하루하루를 좀 더 야생동물처럼 보내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내가 자연과 친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의 낚시와 사냥 덕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대초원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냥꾼이 되며 미주리 강과 콜롬비아 강의 상류를 여행하는 사람은 덫 사냥꾼이 되며 세인트 메리 폭포를 여행하는 사람은 어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인은 영국인처럼 공휴일이 많지 않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영국에서처럼 많은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오락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내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육류 및 차와 커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들이 건강에 무슨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내서가 아니라 어쩐지 마음에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고 일종의 본능인 것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아름답게 생각되었다. 완벽하게 해낸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상상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 자기의 고미한 능력, 시적인 능력을 진정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식을 특히 삼가고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의 상상력을 거스르지 않을 소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먹을 것을 줄 때 상상력에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둘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과일을 적당하게 먹을 때 우리는 식욕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추구하고 고매한 작업이 방해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에 과다한 양념을 치면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해주는 그 똑같은 음식을 그것이 육식이든 채식이든 스스로 마련하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명인이라 할 수 없으며 신사숙녀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확실히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왜 상상력이 고기나 기름기와는 조화가 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해도 헛일일 것이다. 나는 그 대답을 모르며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뿐이다. 인간에게는 보다 깨끗하고 건전한 식사만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류의 은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나의 식사 취향과 관계없이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육식의 습관을 결국엔 버리게 될 것이 인류의 운명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야만족들이 비교적 개화된 민족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 습관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자기 자신이 천재성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또 가장 커다란 소득과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는 일이 가장 드물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곧잘 의심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쉽사리 잊어버린다. 그러나 그것들이야말로 최고의 실체인 것이다. 가장 놀랍고도 가장 진실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거두어들이는 참다운 수확은 아침이나 저녁의 빛깔처럼 만질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것은 내 손에 잡힌 작은 별 가루이며 무지개의 한 조각인 것이다. 이런 얘기고, 물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음료라고 생각한다. 술은 그다지 고상한 음료가 아니다. 아침의 희망을 한 잔의 뜨거운 커피로 꺼버리고 저녁의 희망을 한 잔의 뜨거운 차로 꺼버리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런 음료들의 유혹을 받을 때 스스로 얼마나 천박하게 느껴지던가. 음악마저도 도치적인 요소가 있다. 보기에는 사소한 그런 원인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망가뜨렸으며 영국과 미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취기 중에서 자기가 마시는 공기에 취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얘기고, 식욕과 상관없는 식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공자는 마음이 자체를 거느리지 못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말했다. 음식의 참다운 맛을 아는 사람은 폭식을 하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폭식가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고, 우리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도덕적이다. 덕과 악덕 사이에는 한순간의 그 휴전도 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선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이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프의 소리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명을 주는 것은 이 선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우리의 조그만 선행은 우리가 지불하는 유일한 보험료이다. 젊은이는 나이가 들면 무감각해지지만 우주의 법칙은 결코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으며 영원히 민감한 사람의 편에 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사소하다. 보통 사람은 그것을 곧 잃어버리거나 군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간직한다. 이런 말하고 있고, 정욕을 억제하고 육신의 외부적 감각을 억제하는 힘과 선행, 이 두 가지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신에 접근하는 데 필요 불가이라는 것임을 배단은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내부에서 동물적인 요소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신적인 면이 확립되어 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데서 지혜와 순결이 온다. 나한테로부터는 무지와 관능이 온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관능은 마음의 게으른 습성이다. 깨끗이 못한 사람은 여리면 열 게으른 사람이며 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며 해가 떠 있는데도 누워 있는 사람이며 피곤하지도 않은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육체라고 불리는 신전의 건축가이다. 이 신전은 자기 나름대로의 양식에 의거해 건축되며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바쳐진다. 이 육체 대신 대리석 신전을 지음으로써 빠져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인 동시에 화가이며 우리 자신의 피와 살과 뼈를 작품의 재료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그 바로 앞에서 인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째 나오는 보다 높은 법칙들이라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이 작가는 하나의 법칙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법칙을 잘 지킴으로 해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 참 세계적인 명저, 참으로 참 재미는 별로 없는 책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대자연의 예상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면의 고전 월든을 한번 읽기를 권장하면서 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